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토탈 솔루션 과정으로 이 책은 1권하고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과정은 사실은 기본 이론 과정에서 했던 내용에다가 조금씩 조금 정교화시키고 좀 응용하고 조금 확장하고 그런 예시들을 좀 많이 우리가 좀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방식은 아마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를 받으셨겠는데 이 프린트는 그날 한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과정으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책을 좀 찾아보거나 이러면서 복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 나가는 게 지금 퀴즈 그리고 쪽지 시험인데 쪽지 시험은 항상 수업 시작 전에 30분 전에 2시 30분부터 3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험 준비하시고 3시부터 본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는 매일 한 회 또는 2회씩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보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이제 활동지가 사실은 더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너무 많은 자료가 추가되는 것도 별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매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일단 시험 범위가 어디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시험이 유형이 뭐냐, 출제 범위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을 보시면 과학의 본성,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습이론, 그 다음에 교수 방법, 그리고 교육평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써놓은 것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라는 건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이가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해 나오는 범위나 그 출제 빈도나 아니면 배점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을 좀 잘 이렇게 구성을 해주셔서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뭐 학습법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좀 잔소리가 늘어서 수업 때 좀 잔소리 좀 많이 하고 지금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용어를 암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리뭉실하게 뭔가 실루엣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용어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출제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아니라 생각의 이론 의존성, 가설의 이론 의존성 뭐 이렇게 다른 용어로 바꿔서 썼어요 라고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명확하게 외운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져야 돼요. 불안 요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도 그래요.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 쓰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써봤을 때 정확하게 쓰지 못한다면 그건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시험에서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당 3분 정도라고 계산이 됩니다. 작은 문제가. 하지만 내가 3분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편안하게 풀면 10분 정도 걸리면 다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과 3분 이내 푸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분이 걸려서 풀 수 있다면 이거는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3분이 아니라 3분 걸려서 3분이 커트라인이라면 데드라인이라면 3분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1분 내지 2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1, 2분 안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예시 중심으로 꼭 반드시 예시 중심으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개념도라고 여기는 썼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손바닥 안에 딱 과학교육론을 들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듯이 폴더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나의 개인 폴더도 있고 뭐 학교 과제 폴더도 있고 아니면 뭐 음악 폴더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폴더가 있듯이 내 머릿속에 개념도라는 건 한 5개의 목차만 만들어 놓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과학의 본성, 교육과정, 학습이론, 학습방법, 평가 이렇게 5개의 폴더를 놓고 뭐가 나오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뭐 라카토스도 있고 포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개념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너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3 곱하기 1보다 1 곱하기 3이 크다는 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손때가 많이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저도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단거나 책은 단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분이 과학 교육과정 과학 그 교육론은 A4 용지 나중에는 A4 용지 한 페이지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A4 용지 한 페이지만 놓고도 나중에는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5개의 카테고리만 놓고도 이 안에 뭐가 있어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책에다가 수업 들을 때 추가되는 내용도 일단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추려내서 외울 수 있는 것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게 목차가 되고 목차가 다음에 소주제까지 되고 소주제 다음에 대주제만 가지고도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를 내가 한 권의 책을 손때가 묻어서 그래 내가 그 페이지를 풀면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뭘 적었고 형광펜은 무슨 색을 썼고 이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자기가 굉장히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항상 모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욕심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뭐냐면 나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일단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가 꼭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도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힘든 과정이 많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기로 하고요. 최대한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넣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뭐 아무래도 좀 쳐낼 거는 쳐내고 함께 커다란 틀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걸로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장은 여기가 이제 과학의 본성 파트가 되고요. 여기에서 과학의 본성에서 소주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 목차가 있지만 현대 과학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과학의 정의,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과정으로서의 과학, 태도, 그 다음에 과학의 본성에 대한 교육, 이렇게 이제 목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도 여러분께 틀을 만들어 드렸지만 과학의 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었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거지? 이것이에요. 그러면 과학 지식이 형성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과학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이 방법에 어떤 과학적 탐구들이 활용이 되었지?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학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 과학의 목적이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설명체계가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론이 뭐지? 그러면서 과학이론의 특성은 뭐지? 과학이론은 어떻게 변화되었지? 이런 것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지녀야 될 과학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요 정도의 목차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좀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추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현대과학교육의 목표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첫 페이지에 보시면 현대과학교육의 목적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일단은 꼼꼼하게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에 영향을 준다. 맞죠? STS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과학과 기술에 또는 과학과 기술로부터 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도록 과학교육이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 현대인은 그래서 과학의 기본적인 내용, 본성을 이해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세 번째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과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도 양성해야 한다. 이것이죠. 자, 이것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책들이 있으면 읽으면 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내가 이걸 내 머릿속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 과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읽었을 때 모든 일을 위한 과학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일을 위한 과학을 위해서 모든 일반적인 대중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대 과학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추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발전이나 과학기술의 어떤 사회의 발전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 이게 현대과학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학적 소양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중요하죠. 뒤에 또 나와요. 이건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근데 과학적 소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과정에서 우리가 외웠어요. 과학적 소양이 뭡니까? 과학의 교육의 목적하고 똑같아요. 목표하고 1번 인지, 탐구, 정의, ST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양이다 그러면 과학교육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이 뭐냐? 인지, 탐구, 정의, STS 등등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소양을 갖추려면 적어도 필요한 최소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이해, 인지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기서 어떤 과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학적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탐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관찰하거나 아니면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자연현상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 흥미, 호기심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면서 여기 STS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STS가 뭐예요? 사회가 과학과 기술에, 과학과 기술이 사회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이거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자료 수집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좋은 가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비판적 사고 능력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비판적 사고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 판단,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것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바로 과학적 소양이고
이런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과학교육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모두 외우셨어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현대과학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걸 논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대과학교육의 목적이 뭐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인을 길러내는 것이다. 근데 이것만 기르는 건 아니고 전문가도 있어야죠. 이해되시죠? 근데 과학적 소양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지적으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요한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또 어떤 능력? 탐구하는 능력, 기본적인 탐구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자연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 과학적 태도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STS를 인식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우리가 과학적 소양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 이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2년 연속 나온 것이 의사소통 능력이죠. 핵심 역량이 포함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이 바로 현대과학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묶어서 내가 만약에 서술이 나온다면 현대과학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 정도로 쓰고 점점 여기에다가 살을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채워나가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현대과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철학적인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과학교육의 철학적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식론의 관점을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부터 했지만 과학교육에서는 사실은 뭐 여기 객관주의가 뭐고 실증주의가 뭐고 논리실증주의가 뭐고 논리경험주의가 뭐냐 환원주의가 뭐냐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과학교육에서는 크게 인식론을 전통적인 인식론과 그리고 현대적인 인식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시대적인 시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그죠? 철학적인 배경을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이었죠? 뭐였어요? 신념, 진리, 증거. 여러분, 이것이에요. 신념, 믿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진리, 절대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증거, 반드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먼저 보시면 과학 지식은 첫 번째가 반드시 진리,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거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당화된 것이다 라고 봤죠. 그래서 지식을 바라볼 때 신념, 증거, 진리, 증거. 여러분 우리는 단어 세 가지로 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신념, 진리, 증거가 무슨 뜻이냐면 참이라고 믿고 진리는 절대불변의 진리. 이거는 뭐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을 과학 지식으로 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무슨 뭐 절대론과 실제론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절대론이라는 것과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론. 이거는 사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 여러분 실제론의 반대가 뭐죠? 관념론. 관념론이라는 것은 사물이 내 마음에서 의존해서 보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지 객관적인 사물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 보면 귀납, 연역, 가설연역법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학적 방법이다라고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적 이런 과학적 방법과 이런 철학적인 배경에 기초했을 때 과학 지식이라는 건 신념이자 진리이자 증거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전통적 인식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인식론에서는 과학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뭐라고 하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 자, 여러분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 그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인데, 그죠? 일단은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인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설명 체계예요? 사회적 합의 and 구성.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인식론에서 들어간 거다란 두 가지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절대불변의 진리고 증거가 있고 신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지식은 뭐가 들어가요? 합의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는 신념이자 내가 참이라고 믿는 것이자 증거가 있는 것이지만,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들이 구성한 것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들을 구성해낸 거지, 얘가 실제로 내가 분필이라고 했을 때 얘 자체가 진짜 분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분필이라는 걸로 이름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에는 합의, 구성,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체계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입에다 딱 붙여놔야 돼요. 다시 한번. 과학 지식이 현대인식론에서는 뭐라고요? 과학 지식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 우리가 수업이나 내가 관찰, 감각적 지각이라는 것은 관찰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내가 본 것 아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을 통해서 수업처럼 제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남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렇게 수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능동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현대 과학 지식이 가지고 있는 과학 본성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의 창의성에 의해 구성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뭐처럼 광부가 금을 캐내듯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음악가가 작곡을 하듯이,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라는 것이, 능동적 구성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항상 새로운 증거에 의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인 개념체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줄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과학 지식의 잠정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잠정적인 임시체계가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과학은 주관적이고 이념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과학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초에서 설명을 구성해내기 때문에 주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념적이라는 게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이론에 의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념적이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념적이다라는 것을 뭐라고도 하죠? 아까 지금 잠정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관성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뭐냐면 과학자가 이념적인 학문이다라는 것은 관찰의 이론 의존성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이론은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나 가치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만 살아남고 이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계속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지식은 당대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계속적으로 발달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학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비합리적인 학문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커다란 배경으로 인식론적인 관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학의 정의와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과학의 정의는 여러분이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사전적 의미가 뭐냐, 과학자의 과학이 뭐냐, 인식론자의 과학이 뭐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일반적인 특성, 과학의 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의 일반적인 특성은 거기 제가 아마 책에 아까 앞 페이지에서는 12페이지에서는 과학 지식의 특성,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만 표로 만들어 놨죠. 근데 그 조그만 표의 그 마지막 부분을 바로 여기 다시 14페이지에 이렇게 풀어서 이 특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과학의 일반적인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과학의 특성이 과학의 본성인데 과학의 본성 중에서도 특별한 아주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을 말하려고 해요. 근데 이 특성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옵니다. 더 이제 뒷부분에 가면 계속적으로 반복은 되지만 여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과학의 본성 중에서도 과학이 나타내는 특성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일반화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일반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반화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기본반을 했으니까 어디서 일반화를 쓰였습니까? 그렇죠. 귀납이죠. 여러분 그러면 귀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실들, 관찰, 사실들, 간에 뭐를 발견하죠? 그렇죠.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것을 일반화, 그 일반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반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뒤에서 많이 기출문제 할 때 보이겠지만 모든 과학은 문제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문장이 뭐냐면 모든 과학은 어떤 의문을 품고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탐구활동을 하죠? 탐색을 합니다. 탐색은 문제를 답을 찾는 거예요. 근데 탐색을 할 때 여기에서 이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서를 찾아서 일반화하는 것이 자연세계를 이해하려는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귀납적 방법처럼 우리가 자연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 지식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경험 중시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경험 중시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첫 번째 줄에 보면 과학은 직접 관찰하거나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측면을 추구합니다. 라는 거예요. 직접 관찰하면 좋고 만약에 직접 관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과학을 설명하는 어떤 추상적인 이론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증거를 관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은 계속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 중시라는 특성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분석과 해석입니다. 자, 분석과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무슨 분석과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과학 지식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빌로니안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엄청나게 많은 관찰 사실을 남겼지만 왜 그리스 로마에서 여기에 과학이 꽃피웠을까? 왜 과학은 거기서부터 출발했을까? 바빌로니안 사람들은 그것을 관찰하고 기록만 했어요. 그것을 분석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으로부터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만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있죠. 관찰 사실의 기초에서 의미를 찾고 규칙을 밝힘으로써 관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항상 과학에는 왜 인과적 의문이 들어가서 인과적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나왔던 잠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고 이러지만 과학 지식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모형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형이라는 것도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거기 모형이란 하고 나오죠? 자, 거기다 줄 칩시다. 자, 모형이란 실제를 모두 상세하게 포함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지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형은 과학자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이해를 모형으로 구성하는데 어떤 하나의 모형이 모든 경우에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형을 얘기하면 항상 뒤에서 다시 한번 쓸 겁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것을 과학자가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론이 뭐였습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인 거예요. 근데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체계는 내가 관찰 사실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이라는 것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일단 모형의 특징은 지도 같은 건데 이런 도구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해주죠? 구체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시각화 시켜주고 그리고 이것이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 추상적인 이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죠? 이런 모형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1번 인지, 2번 탐구, 3번 정의. 기본적으로 3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활용하면 추상적인 과학 이론이 구체화되고 시각화되고 그러면서 친근하게 가깝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니까 지식적으로 이런 관련 이론이나 지식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다. 여러분 두 번째, 탐구도 모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적이거나 탐구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을 기르는데 능력을 기르는데 과정을 이해해서 탐구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그죠? 세 번째, 시각화 시켜주고 구체화 시켜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더 집중하게 되고 주의 집중하게 되고 흥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이 세 가지가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해와 정의.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죠. 여긴 탐구보다는 이 두 가지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는 이걸 1번, 이거 2번, 2개만 쓰면 2개만. 그게 없으면 1개만 쓰면 지식과 이해만 쓰면 되는 거예요. 순위를 적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써야 된다. 그러면 탐구 능력에도 효과적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죠? 단점이죠? 한계점이죠? 이러고 우리가 한계점을 보면 1번 뭐였습니까? 그렇죠. 모형은 실체와 100% 똑같지 않다. 실체가 아니다. 모형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랑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랑 다르니까 여러분 이런 모형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형을 통해서 뭐가 유발될 수 있다? 5개념이 유발될 수 있다. 5개념의 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 더 추가해드리면 여러분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모형이 그 이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모형이 모든 경우에 유용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모형이 모든 경우에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분자의 구조라든지 원자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원자 모형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전자의 전이 뭐 예를 들어서 스펙트럼에 의해서 빛이 이걸 우리가 에너지를 쏴줬을 때 얘가 전자가 전이 되고 전자전이라든지 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형 자체가 이론 자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심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예요. 간학문성이 나왔죠? 여러분 간학문성이니까 이거는 다른 학문 간의 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학문성도 과학의 특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학문성. 여러분 간학문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융합과 통합과 이렇게 가죠. 물, 화, 생, 지 서로 연관.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 거기 내용에 보시면 통계라든지 수학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멘델이 여러분 다른 과학자들과 달리 이렇게 우리가 그 조사를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콩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그냥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것을 확률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간학문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통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을 설명할 때 언어적인 구사 능력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회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된 것들도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간학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인데요. 절약의 원리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 절약의 말 표현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절약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단순성이에요. 단순성.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설명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유용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것이 선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상대성 이론이고 뭐고 다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을 얘기할 때 E는 MC 스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또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런 것들처럼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표현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는 일관성이죠. 어떤 자연현상이 일관된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8가지가 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순서대로 외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8가지가 뭐지? 1번 일반화, 2번 경험유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각각의 의미가 뭐지? 과학은 일반화하려는 특성이 있지. 일반화의 특성이 뭐냐면 귀납법이 중요해가 아니에요. 귀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현상을 설명하다 보면 뭔가 규칙성을 발견해서 뭔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을 중시한다. 분석과 해석, 잠정성, 모형화, 간학문성, 절약의 원리,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과학의 종류가 나와요. 근데 과학의 종류는 순수, 응용, 과학과 기술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학의 정의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과학을 정의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 과정은 여기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과학을 정의할 때 전통적 인식론에서부터 현대적 인식론으로 바라봤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나오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냥 과학을 지식체계로만 봤다는 거죠. 그럼 거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물화생지 아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신념, 증거, 진리 이렇게 봤다는 측면이 바로 전통적인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지식체계니까 지식이 누적되고 쌓여서 현재의 지식이 된 거야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체계와 방법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체계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지식 체계 그리고 방법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점점 현대지 인식론으로 올수록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그림에도 있지만 지식 체계도 있고 탐구 방법도 있고 여기 플러스 알파에는 사고 과정이라든지 과학자의 사고,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대 인식론으로 보자면 지식 체계만도 아니고 과정만도 아니고 여기에 과학자의 생각이나 철학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특성까지 우리가 봤는데 과학 지식으로서의 과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봤을 때 페이지 17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과학 지식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신념, 진리, 증거. 근데 신념 어떤 신념? 참이라고 믿는다. 그 다음에 절대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검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식론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이거는 현대인식론에서의 과학 지식은 과학자가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합의한 것이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게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 구성한 설명 체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 지식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 지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과학 지식의 종류를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게 어떤 것입니다라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과학교육론에서는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김기현 선생님의 분류입니까? 아니면 한명희 선생님의 분류입니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공통적인 게 있어서 실제로 과학교육론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절차적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절차적. 그 다음에 표상적 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나눠서 커다란 틀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에 대한 것만 예시로 설명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절차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죠. 자, 절차적 지식이라는 건 뭡니까? 뭐뭐를 할 줄 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방법적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과정적인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할 줄 안다. 여러분 내가 온도를 측정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방법, 내가 어떤 과정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이 되기는 어떤 지문이 있고 위에서 절차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아니면 밑줄을 긋고 이것은 절차적 지식이냐 표상적 지식이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기본 과정에서 했지만 클로퍼에서 수공적 실험 기능이 있었죠. 수공적 실험 기능이 거의 다 방법적인 지식이에요. 아셨죠? 방법적인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실험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다.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방법적인 지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상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표상적인 지식이다 라고 그랬을 때 그때도 여러분께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냥 지식이 아니라 표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리프리젠테이션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젠테이션하고 리프리젠테이션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프리젠테이션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게 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단어 하나를 던질게요. 레몬 이라는 단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머릿속에 아마 다양한 게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레몬이라는 한글, 레몬이라는 영어, 레몬의 모양, 레몬의 색깔, 그 냄새, 맛 이런 것들까지도 다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지식은 표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걔가 떠오르는 지식이 표상적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뉴턴의 법칙을 안다. 내가 뉴턴의 법칙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표상적 지식입니다. 경험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표상적 지식에 속하고 있죠. 경험에 의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레몬의 맛, 레몬의 향기 이랬을 때 여러분은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있죠. 레몬의 맛은 시어.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것들은 바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각적 경험의 바탕을 둔 지식이다. 여기 대표적인 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를 관찰한 결과 이거 공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선험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선험. 여러분 이게 뭐냐면 경험 이전이라는 거죠. 비욘드죠. 그러니까 경험에 이전한. 그러니까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합리적인 아니면 순수 이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의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사고만을 바탕으로 정의된 정당화된 지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수학적인 어떤 정의들, 이 공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험적 지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보면 함명회와 러셀에 분류해서 사실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적 지식인데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이다 주시고 우리는 사실을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사실을 조금 이따가도 또 배우겠지만 사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것.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적 지식이라는 거는 뭐랑 똑같아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논리적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설명이 덧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주어 자체가 어떤 서술 부분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포유동물에 대한 정의가 덧붙여서 서술된 지식, 그러니까 정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리적 지식이고요. 규범적 지식은 여러분이 기억할 때 규범, 도덕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도덕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규범적 지식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치 판단이에요.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것은 이롭다, 해롭다. 이런 것들 뭔가 내가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이 바로 여긴 규범적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환경 호르몬은 인체에 해롭다, 흡연은 우리 몸에 해롭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의 종류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절차적 지식이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기출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차적 지식하고 표상적 지식은 줄을 쳐놓으시고 여기는 기출이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읽을 때도 물론 앞쪽에서도 다 과학의 본석은 무조건 다 기출이죠. 하지만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서 제가 별표를 안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다 기출이니까 뭔가 여러분만의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던 아니면 뭐 기라고 쓰던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표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봤지만 과학 지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과학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성 요소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구성 요소에는 사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개념, 그 다음에 뭐죠? 법칙, 그 다음에 뭐죠? 원리, 그리고요 이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론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론의 또 다른 표현 형태가 모형. 여러분 이론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론과 현대인식론에서 이론과 비슷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가설,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성 요소를 알아볼 텐데, 자, 먼저 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에서 열심히 했는지 한번 각각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찰한 바를,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것. 이런 개념은 뭐였습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어떻고요? 공통적인 증거 속성. 이것이 됩니다. 법칙은 뭡니까? 개념 간의 관계. 이런 원리는 뭡니까? 법칙에 대한 법칙인데 오늘은 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살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 이론은 뭐였습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상으로 봤을 때 위계상으로는 이론적으로 갈수록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시험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종종 사실이 뭐냐, 개념이 뭐냐, 법칙이 뭐냐, 원리가 뭐냐, 이론이 뭐냐는 시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을 주고 위 지문에서 개념에 해당하는 걸 써라. 법칙에 해당하는 걸 써라. 원리에 해당하는 걸 써라. 이론에 해당하는 걸 써라.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리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과학 지식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 때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다른 때보다 약간 비중을 높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먼저 사실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언제 나왔냐면 2014년도 생물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대체적 개념틀 이론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대체적 개념틀 이론에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오개념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하고 오개념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냐면 개념이나 오개념 같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뭔가 관찰된 게 들어와서 내가 어떤 내 머릿속에 어떤 증거 속성 같은 것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에 감각 그렇죠? 오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연 속 사물이나 현상이 관찰에 의해 진술된 바.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찰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을 하려면 여러분 이것이 오감을 통한 관찰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는 지금 우리는 이론을 완전하게 완결시키는 과정이니까 인식론적인 관점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실을 전통적 인식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현대적 인식론자들이 말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뭐라고 설명해요?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론. 아셨죠? 실제론이고 절대불변의 사실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 사실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절대적이고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현대 인식론자들은 관찰을 볼 때 뭐라고 볼까요? 관찰이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사물이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론하고 대비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념론이죠. 여러분 관념론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사물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쓰면은 논술에서 좋은 점수 못 받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찰에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지금 뭐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내가 아는 만큼만 보여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다.
객관적인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관찰을 할 때 뭐를 통해서 관찰을 한다고요? 오감. 여러분 오감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 여러분 내가 감각기관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가물가물거리고 여러분 눈이 자꾸 안 보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피곤할 때 눈이 안 보이고 이럴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치타나 아니면 뭐 동물들의 눈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5.0, 10.0까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1.0만 돼도 엄청난 시력인데 그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은 감각기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더 어마어마하죠. 그런 것처럼 감각기관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감각기관 자체에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의 한계, 감각기관의 의존성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지구조의 의존성입니다. 인지구조의 의존성이에요. 여러분 인지가 뭐죠? 내가 어떤 걸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인지하게 되는 과정의 처리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정보 처리, 정보가 입력이 돼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 이게 인지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지 과정의 가장 큰 것대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화장을 할 때나 아니면 옷을 입을 때나 여러분 이게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것들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내가 이거를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이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고 많이 나왔는데 감각기관이나 인지구조의 의존성 표현은 나온 적은 없지만 물리에서 한번 관찰의 부정확성이 나온 적이 있어요. 부정확성.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감각기관이나 인지구조의 의존성 때문에 부정확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현대인식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 오른쪽에 표에 있는 거 보세요. 이론에 의존하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이나 사실이란 존재할 수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쓰면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다. 모든 관찰은 이론 의존성이 있다. 그걸 풀어서 쓰면 뭐냐면 두 번째예요. 관찰자의 지식, 선행 개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설명 방식에 대한 이론, 생각에 의존한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현대적 인식론자예요. 근데 여기에 써놓은 거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만 쓴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추가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실이라는 거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렇죠.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사실을 뭐라 그러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존재. 하지만 현대 인식론자들은 뭐라고 본다고요? 객관적인 관찰이란 있을 수 없다. 뭐 때문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 때문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뭔데요? 관찰자의 생각이나 관찰자의 사전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사물을 보고 해석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말해야 돼요. 추가로 사실이나 관찰에 있어서의 한계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 두 번째는 감각기관의 의존성, 세 번째는 인지구조의 의존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개념입니다. 자,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준거, 속성.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은사님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제 은사님이 항상 그 옷을 되게 다양하게 입으시는데, 어느 날은 들어오실 때 예를 들어서 그 머리핀도 보라색, 아이섀도우도 보라색, 그다음에 여기 귀걸이도, 옷도, 투피스도, 스타킹도, 구두도 다 보라색 계열로 쭉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들어와서 얘들아, 오늘 내 컨셉은 바이올렛이야. 만약에 이랬다면 이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깔맞춤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속성, 이게 바로 바이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물질, 저물질, 뭐 이런 여기 칠판, 분필, 탁자,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게 뭘까? 분자, 아니면 원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중거 속성 중에 하나가 원자나 분자가 될 수 있는 거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줄, 실제 현상에 대한 인지구조의 표현,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뒤에를 보면 인지구조의 기본 단위죠. 인지구조의 표현이 인지구조의 기본 단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뒤에 학습이론에서 얘기할 때, 피아제에서 얘기할 때 인지구조의 기본 단위, 그게 뭐였죠? 스키마가 뭐죠? 도식. 그 도식이 바로 뭐냐면, 도식이 여러분 이 명사들이잖아요. 명사들. 그렇죠? 사과, 말, 소, 뭐 이런 것처럼 원자, 분자, 콩,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구조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물에서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다양한 사물이나 현상의 공통적인 속성,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은 원래 그게 개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과학자나 사람들이 합의로 만들어낸 구성물이에요. 구성물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과학이론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전통적 인식론자와 현대적 인식론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전통적 인식론자는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 일련의 사물이나 현상을 표상하는 것이다. 똑같죠? 정의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이 전통적 인식론자는 두 번째 줄이에요. 과학적 사실이 존재한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거에 줄치시고, 전통적 인식론자는 과학적 사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념도 어때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절대불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사실이 그러니까 개념도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인식론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공통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사실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구성한 것이에요. 아시죠? 과학자들이 구성한 거예요. 창의적으로 구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성물에 불과하다. 구성에다가 줄여놔야 돼요. 구성한 것이다.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창의적으로 우리가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내든 화가가 그림을 그리든 이걸 구성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개념에는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이제 공통 속성인데, 공통 속성 여러분 이건데, 여러분 개념에는 여러 가지 실례가 존재하겠죠. 아까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물들의 또는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 속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사례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요소나 사례가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공통 속성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달리 예를 들면 어떤 속성은 속성인데 요소나 사례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의 대표적인 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아인슈타인의 이거는 개념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도 이것도 하나의 명사니까 이것도 개념이에요. 개념이자 이 이론 안에 내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 그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 여기저기 상대성 이론 이렇게 아니라 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는 많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기에서 아인슈타인만 말한 것만 한 가지입니다. 이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 그래서 이거를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하는 게 요소가 한 가지면 우리가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론이 아니라 용어 자체 또는 여러분 사람의 이름, 여러분 나라는 이름, 여러분 나만 가지고 있는 나의 본체죠.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는 뭐 여기 서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 하나.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은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요인을 조금 더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개념하고 또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하고 구인은 달라요. 개념은 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구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나왔었냐면 여러분 구인이 언제 처음 나왔었는지 기억나요? 평가에서 나왔었어요. 구인타당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구인타당도에서 그때 얘기할 때 그쵸? 심리적 구인.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저는 이걸 여러분이 외울 때 약간 구성 요인처럼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이 구인은 말하자면 논리적 추리나 수학적 계산으로 알아내는 것이 바로 구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거를 이게 여러분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여러분 책 병행해서 보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엄청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실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께 퀴즈 나가는 거는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찾아보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구인이라고 얘기한 것과 개념의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속도라는 것은 뭐에 속하죠?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문제는 순간 속도. 여러분 이것도 큰 범위로 얘기하면은 개념은 개념인데 여러분 이 순간 속도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순간 속도를 알려면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것도 수식에 의해서 시간당 변화 거리 이런 걸로 우리가 계산은 하지만 이 순간 속도라는 건 이 속도에 대해서도 또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 수학적 계상으로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인이라고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개념이지만 순간 속도를 얘기하면 이럴 때는 얘를 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만 해주세요.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개정판에 보면은 이런 예시들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대신 제가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좀 추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공통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설명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준거 속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실예, 그 다음에 비실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실예하고 비실예는 지구과학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일반하냐 아니면 부족한 일반하냐 뭐 이런 것들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심화돼서 나가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하지만 실례와 비실례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실례는 뭘까요? 실례라는 건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중거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예시가 될 때 실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중거 속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비실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원자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개념에 속하는 실례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수소 원자, 탄소 원자, 황 원자 이런 것들이 실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비실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CO2라고 하거나 여러분 이러면 요 속에 원자는 있지만 이거는 원자가 아니라 분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원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원자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비실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절대 제가 많은 걸 지금 추가한 거 절대 없어요. 기본 개념에다가 덧입혔어요. 뭐가 덧입혔냐면 개념이 뭐라고요? 정의가 사물이나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 속성 이게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거 속성이라는 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 속성들이에요. 그게 중거 속성. 이런 중거 속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예가 실례. 근데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이런 것들은 비실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례와 비실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지구과학에서는 이것이 화강암에 속하는 거냐 아니면 현무암에 속하는 거냐 이러면서 거기에 예시들을 이렇게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념이고요. 여러분 이 구인은 일단 추가해 놓고 나중에 더 덧붙일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요거는 옆에다가 써놓기만 하세요. 요거는 플러스로 들어가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 써보시면 거기 이제 구성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개념의 종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도 조그만 글씨도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개념의 종류,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구체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한 7번째 줄에 보면 추상적인 개념 이렇게 구분하기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개념 그냥 말뜻 그대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관찰에 의해서 경험한 것을 기술했으니까 구체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은 뭐냐면 순수 사고 과정을 통해서만 나오게 된 개념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예로 분류 개념, 비교 개념, 수량 개념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분류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생물에서처럼 무슨 뭐 표유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분류 체계에 의해서 나오게 된 개념들. 그 다음에 비교 개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순서나 서열화 이렇게 해서 서로 양을 비교하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수량 개념으로는 뭐 무게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수량 개념 이렇게도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용어가 우리 시험에서 나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도고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사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오감을 통해 관찰한 바를 기술한 것. 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통인식론과는 달리 현대인식론에서는 뭐라고 사실을 얘기합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실이란 있을 수가 없다. 왜? 세 가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때문에. 첫 번째가 뭡니까? 관찰의 이론 의존성. 두 번째는 뭐예요? 감각기관의 의존성. 세 번째는 뭐예요? 인지구조의 의존성. 착시처럼. 아셨죠?
두 번째는 개념입니다. 자, 개념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물과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속성. 여러분,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준거, 속성, 그 다음에 그쵸, 실예, 그리고 비실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개념이라는 것도 현대적인 인식론에서 얘기할 때는 전통인식론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통인식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개념도 중립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식론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구성한 구성물에 불과하다. 구성해낸 것이다. 이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라는 관점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